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계절이 정말 바뀌었어요. 김 감독 목소리가 지금 살짝 이게 작년 가을에도 이맘때쯤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코가 꽉 막혀갖고 뭐 하여튼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지미 주프리 59년 앨범 더 이지웨이라는 앨범에서 한 곡을 얘기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즉흥 연주 방법을 찾아 나가던 지미 주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미 주프리의 그로부터 한 10년 전쯤 20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미 주프리란 뮤지션이 20대 중반에는 빅밴드, 그러니까 스윙 시대의 마지막이죠 지금. 네, 스윙이 저물어가던 시기였는데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에서 편곡자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가 이제 스윙이 저물어가고 빅밴드 음악이 저물어가던 그 시기에 자신의 밴드를 리뉴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새로 떠오르던 재즈의 서브 장르인 비밥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내세웠던 방법론이 20대의 젊은 색소포니스트 4명을 프론트로 내세우는 그런 빅밴드 음악, 그런 스윙 음악을 했는데 이때 젊은 작곡자이자 편곡자인 지미 주프리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시기라고 해서 세컨 허드라고 하는데 4명의 색소포니스트를 내세우는데 지미 주프리가 작곡한 곡이 Four Brothers.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젊은 색소포니스트 4명을 앞세웠기 때문에 Four Brothers라고 이들을 불렀고 이들의 매력을 내세울 수 있는 곡을 작곡하고 편곡한 게 지미 주프리다. 모두 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는데요. 주트 심스, 서지 샬로프, 허비 스튜어드, 스탄 게츠. 그 유명한 스탄 게츠 이렇게 4명이 프론트로 나서서 이들의 4명의 솔로를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가 살아남는 방법으로 택한 방법이었고 굉장히 히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114번째 꼬꼬무는 이 Four Brothers 이 곡으로 이 연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혼자 결정을 내렸는데 47년도에 나온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 버전의 Four Brothers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10년 후에 나온 Four Brothers 버전을 더 좋아했는데 오늘은 그 버전으로 그러니까 이들 Four Brothers가 10년 후에 57년도에 다시 재결합으로 앨범을 내면서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을 때 연주했던 곡을 다시 소규모 밴드 버전으로 연주한 건데요. 밴드명이 Four Brothers고요. 앨범명은 The Four Brothers Together Again 이라는 앨범이고 57년도 그 앨범의 첫 번째 곡이 그들의 타이틀곡인 Four Brothers입니다. 그러니까 47년도에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에서 20대 초반에 이 4명의 색소포니스트들이 다 솔로로 데뷔를 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스탄 게츠는 이미 40년대 말부터 각자의 성공적인 솔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1957년도에 다시 모아서 앨범을 하나 내게 되는데 이게 The Four Brothers Together Again이란 앨범이고요. 그리고 원년 멤버 중에 가장 인지도 높았던 스탄 게츠는 참여를 못하고요. 테너 색소폰에 주트 심스, 허비 스튜어드, 알콘이 참여를 하고요. 바리톤 색소폰에 서지 샬로프가 이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 와 정말 이건 너무 신나는 재즈다. 이분들 정말 신명나게 스윙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들었는데 이 음반에 대한 리뷰에서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There is swing and then there is swing. 스윙이 있고 다시 또 스윙이 있고 그러니까 57년도에도 계속 스윙하는 47년도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30 초반이 돼서 공력을 쌓았고 다시 모여서 이 엄청나게 스윙하는 이 앨범 그리고 그 리뷰의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던데 스윙하면서 미묘한 우아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좀 더 원숙해지고 성숙해진 그러한 테너 색소폰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이 앨범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녹음은 57년도 2월 11일 날 있었다고 그러는데 뉴욕의 웹스터 홀, 그러니까 작은 공연장이자 스튜디오처럼 그 재즈 녹음에 많이 사용했던 이 웹스터 홀에서 우리가 있었다고 언젠가 하죠.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네. 웹스터 홀. 그렇죠. 이 테너 색소포니스트 4명이 2명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서지 샬로프는 보스턴을 중심으로 그리고
허비 스튜어드는 LA 쪽으로 넘어가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뉴욕으로 다시 모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동창회하는 기분이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들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런 느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근데 굉장히 기쁘고 화기애애했을 것 같은데 바리톤 색소포니스트 서지 샬로프는 이들이 20대 초반 때부터 엄청난 약쟁이들이었대요. 서지 샬로프도 그냥 약을 뿌리는 역할이었다고 하는데 척추암이 걸려갖고 척추암이 발병한 상태로 이 녹음에 참여를 했고 이 연주가 끝나고 5개월 후에 서지 샬로프가 사망을 하니 이들이 30대 초반 한창 나이에 다시 모였는데 서지 샬로프는 암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녹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allaboutjazz.com에 있는 이 앨범에 대한 리뷰를 읽다가 47년이죠. 이 원곡이 만들어질 때 이 당시 대부분의 테너 색소포니스트들은 레스터 형의 테너 색소폰에 대한 부드러운 접근 방식에 매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미 주프리의 편곡은 이들 색소포니스트들의 솔로 연주에 있어서 레스터 형스러움을 집중 조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947년도에 새내기 색소포니스트들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었을까? 그게 레스터 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스터 형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1920년대, 30년대 주로 활동을 시작했던 여러 테너 색소포니스트들 중에 레스터 형만 가졌던 모두가 다 콜맨 호킨스류의 남성적인 테너 색소폰이 유행하던 시절인데 레스터 형은 굉장히 간결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어떤 면에서는 남성적인 면에 정반대의 어떤 되게 소심하게 들리기도 하고 되게 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그런 우아함까지 같은 테너 색소폰 연주에 이들이 매료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그 중에 특히 스탄 게츠는 그래서 요번에 스탄 게츠 평전을 한번 다시 꺼내서 읽어봤는데 스탄 게츠는 10대 시절부터 레스터 형의 엄청난 팬이었음을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45년에 스탄 게츠가 1927년생이니까 45년이면 10대 때죠. 스탄 게츠가 스탄 켄튼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소속돼서 테너 색소폰을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저는 레스터 형의 음악을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간결함과 아름다움을 생각했죠. 어느 날 밤 연주가 끝나고 밴드 리더인 스탄 켄튼에게 다가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레스터 형의 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답했습니다. 별 관심 없어. 너무 단순하잖아. 그날 밤 전 그 밴드를 떠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로 이 젊은이들한테 레스터 형식의 테너 색소폰 연주의 매력에 빠져 있었는데 약간 꼰대로 본 거죠. 스탄 켄튼한테 물었더니 야, 그거 너무 단순하잖아. 별거 아니잖아. 이러니까 이 양반 밑에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레스터 형의 연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콜맨 호킨스류의 굉장히 남성적인 테너 색소폰이 유행하고 있던 시절에 정반대의 자기식의 연주를 하고 있었던 레스터 형의 그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빠져 있었던 게 레스터 형의 그러니까 레스터 형의 진짜 재즈 역사에 있어서 의미는 그런 게 아닌가 싶게 되는 그런 대목이고 굉장히 당찬 이 10대 스탄 게츠가 얼마나 레스터 형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김 감독이 지금 이제 소개할 곡들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데 그냥 아주 상징적으로 레스터 형 연주를 얘기하는 게 갈매기의 몸짓이라. 그러니까 갈매기 몸짓이 그 대단한 게 막 이렇게 폭풍처럼 강풍이 부는데도 갈매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날거든요. 그걸 헤쳐가면서 정말 부드러워요. 근데 레스터 형 그 소리를 들으면 마치 그런 느낌이야. 그냥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쫙 이어가면서 부드러워. 하지만 절대로 그 여리지가 않아. 아주 깔끔하고 뭐라 그럴까 이게 아주 멋있어요. 레스터 그러니까 형.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자기 색깔을 갖고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후배들한테 이어진다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레스터 형은 진짜 모두가 독수리처럼 나는 그런 테너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있을 때 혼자 비유하신 것처럼 갈매기처럼 싹
유유하게 날아다니는 그러한 아주 정말 그런 느낌의 연주를 하고 있었던. 그래서 115번째 꼬꼬무는 레스터 영의 연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레스터 영 and his band라는 이름으로 낸 음반이고요. These Foolish Things 45년도 연주를 담아 46년에 나온 78회전 싱글에서 골라봤는데요. 이분이 1909년생이시죠. 닉네임이 그 유명한 프레스 혹은 프레즈 대통령 빌리 홀리데이가 붙여준 별명. 그 당시 빌리 홀리데이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고 하는데 재즈계에서 레스터 영에게 프레지던트라는 별명을 지어줬다고 하고 1933년부터 40년대 초까지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에서 콜맨 호킨스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서정적인 테너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있었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연주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윙 시대의 3대 테너 색소포니스트 콜맨 호킨스, 벤 웹스터 그리고 레스터 영 이 중에 가장 개성 있는 테너 색소폰 연주를 했고 모두가 남성적이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테너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있을 때 혼자서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굉장히 간결하면서 굉장히 섬세한 음색과 멜로디 난 딱 필요한 만큼만 내 식으로 연주하겠어 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굉장히 절제된 테너 색소폰 연주가 이분의 특징인 거죠. 소리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정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성향이 50년대 들어서 웨스트 코스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쿨 재즈의 연주자들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테너 색소포니스트들 말고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에도 다른 여타의 뮤지션들의 악기 연주자들의 연주 성향에 영향을 끼친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오늘 고른 이 디스플리시팅 이 연주는 1945년 12월에 이 곡을 녹음을 하고 있었고요. 45년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43년도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군대에 끌려가다시피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죠. 43년도. 근데 웃긴 게 43년도면 이분이 34살이거든요. 34살에 군대에 끌려갔고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알코올과 마리화나를 소지한 죄로 해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고 그 군대에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얻어서 제대를 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이분의 연주가 내리막을 걸었다. 뭐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어쨌든 이 45년도 버전의 디스플리시팅 이 연주는 36살에 연주를 한 거고 이 제대하자마자 그해 겨울에 녹음을 한 걸로 이렇게 기록상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느끼는 이 연주는 아까 갈매기에 비유하셨는데 정말 딱 맞는 비유인 것 같은데 제 표현으로는 이건 정말 느낌이 있어요. 그 당시 어떤 테너 색소포니스트들한테서 들을 수 없는 간지야. 야 이게 진짜 레스터 영이지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은 그런 연주인데요. 굉장히 절제하고 꼭 필요한 음만 군더더기 없이 그리고 내식으로 굉장히 담담하게 그 곡이 가진 정서에서 감정적인 건 싹 빼고 나는 그냥 이것만 남기겠어 하는 그런 식의 연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쿨하다는 느낌이 쿨하다는 느낌이 뭐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굉장히 쿨한 연주고 그게 재즈의 서브 장르로서 쿨 재즈 뮤지션들한테도 굉장히 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모호하고 미묘한 어떤 그런 매력을 가진 그런 테너 색소폰 연주이기 때문에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하고 제가 이 레스터 영을 가지고 오면서 이 디스플리시팅 이 45년도 연주를 가져왔던 건 이분이 디스플리시팅을 이 앨범에서만 연주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45년도 연주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이 디스플리시팅이라는 이 곡에 잘 알려진 메인 멜로디를 연주를 하지 않아요. 이날의 연주에서. 그래서 다른 여타의 시기에 연주했던 이 디스플리시팅과 저는 혼자서 비교를 해보곤 하는데 왠지 메인 멜로디가 그대로 연주하지 않는 이 연주의 맛이 더 레스터형스럽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좋은데 이 45년의 디스플리시팅 연주 말고 바로 전해인 44년도에 연주한 디스플리시팅이 들어있는
블루 레스터라는 앨범에서도 갖고 있고 50년대 초 52년도에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와 함께 연주한 디스플리시팅이 있는데 이 44년 52년 버전에서는 메인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개인 즉흥 연주로 넘어가는데 45년도 오늘 고른 이 연주에서는 메인 멜로디가 없이 본인의 느낌대로만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 연주가 쭉 3, 4분이 지속되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강추드리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레스터 영의 디스플리시팅 52년도 연주, 그의 40대 연주죠. 더 프레지던트라는 앨범이고요. 50년도와 52년도 두 번의 연주를 담아서 54년에 나온 앨범인데 그 앨범 속에 있는 디스플리시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52년 연주 중에 이 디스플리시팅이 있고요. 52년 당시에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는 피아노에 오스카 피터슨, 기타에 바니 캐슬, 베이스에 레이 브라운이 있었고요. 여기에 제이시 허드라는 드러머를 합쳐서 레스터 영 선배님을 모시고 낸 앨범인데 레스터 영의 후기, 즉 40대, 49살에 돌아가시니까 52년도에 이 연주는 레스터 영 with the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1, 2 이렇게 해갖고 10인치 두 장으로 그 당시에 54년도에 나온 앨범이 있는데 이 앨범이 레스터 영의 후기 앨범 중에 가장 명반으로 그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와 함께 레스터 영이 연주를 해서 이날의 연주는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 담기지 않았던 곡들이 지금 오늘 소개하는 더 프레지던트라는 앨범에 몇 곡이 들어갔고 그 중에 디스플리시팅스라는 곡이 있는데요. 뭐 43살에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레스터 영. 43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레스터 영이 살아온 이분의 어떤 심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 당시에는 우울증도 심했다고 하고 알코올 중독도 심했다고 하는 그러한 시기, 그 제대에서 받은 트라우마 이후로 점점 내리막을 겪었다고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날의 연주에서만큼은 레스터 영이 그런 말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연주를 펼치고 있고요. 굉장히 플랫하고 담담하고 소박하고 누구보다 조용히 연주를 하는데 그 울림은 굉장히 큰 연주다. 레스터 영 with the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이 앨범 1, 2 54년에 나왔던 이 앨범은 90년대 들어서 CD로 되면서 이날 한 모든 연주가 담겨서 다 담긴 상태로 CD 버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이 디스플리시팅스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앨범만큼은 한번 사서 들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레스터 형 소개해 주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난 마일스 데이비스의 It Never Enter in My Mind 이 곡이 생각이 났어요. 사운드는 물론 틀려요. 근데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같은 느낌이 있어. 네. 그 연주에.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세다. 대통령 소리 들을 만하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테크닉이나 강도 갖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느낌으로 표현한다는 것도 마일스 데이비스도 여타의 다른 트럼펫터들이 동시대 트럼펫터들이 날고 길 때 정반대로 뮤트 끼고 혼자 더 그 내향적인 연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찍이 빅스 바이더백부터 레스터 영을 이렇게 거쳐서 쿨재즈 시대의 뮤지션들이 그들의 어떤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계승하는 그런 재즈에서 맥도 느끼게 되는 그런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34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